안주 3부와 무장투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장투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보다도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몇 해에 걸쳐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진정한 독립운동이 무엇이냐 할 때는 뭐니 해도 항일 무장투쟁이다. 그래서 임시정부 계열이라든지 외교론자, 또 준비론자, 실력 양성론자 엄청 많았지만 다 말로 하는 거고 외교로 하는 거지만 진짜 내 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 실천하셨던 분들이 과연 누구냐? 바로 무장투쟁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라든지 그 이후에 활동을 했던 분들, 또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정치를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이러면서 무장투쟁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봉오동 영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그에 반해서 외교만 했던 사람들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론 이런 걸 막 엄청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면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묻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장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독립운동, 실력 양성, 외교, 시위, 사회운동, 민족문화운동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가장 파급 효과가 컸고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또 일본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투쟁의 형태가 무장투쟁이다. 그런데 이런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으로 보느냐 하면은 보통 1894년 그 동학 혁명 있었을 때 1차, 2차가 있는데 주로 이제 2차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는 또 그때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의병들의 활동 통해서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독립군 활동을 하고 나중에 임시정부 하에서 정식 군대로 광복군까지 이어지면서 그 1910년에서 1945년까지가 일제 식민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전 1800년대 말부터 끊임없이 무장투쟁을 이어왔고 마지막 1945년 8월 직전까지 해방되기 직전에 지금 서울시청 옆에 부민관 터라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부민관에서까지도 폭탄을 던진 그런 무장투쟁의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920년대 초에 그 간도 참변 이후로는 무장투쟁이 없어졌다, 맥이 끊겼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방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치열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 형태가 바로 무장투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한말의 동학과 의병 전쟁 그리고 1910년대에 우리 국토 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경을 벗어나서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고 무관을 양성했던 시대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 힘을 이어받아서 1920년대에 만주 연해주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런 큰 전투들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항이 큰 만큼 또 일제의 탄압도 심해지면서 이제는 단체로 독립운동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개별적인 의열투쟁 나 하나가 폭탄을 던져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형태의 의열투쟁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1930년대에는 이제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독립군이라든지 조선혁명군 이러한 군대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30년대에는 임정에서도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대 후반 그리고 40년대에 항일 빨치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해서 임시정부 내에서도 군대가 형성이 되어서 무장투쟁을 끝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시작점을 1894년에서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동학은 그냥 계급투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전봉준 공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개화라고 칭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우리 도성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격파하여 그 경복궁을 침입했죠. 주상을 겁박하였다 하기로 초야의 삼인들이 충군 애국 지심으로 분개함으로 의료를 모아 일인과 싸워 그런 사실을 1차 따져보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제와 싸우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만 아주 독특하게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죠. 의병, 의로운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너무 급박한 순간에 나라가 조직하지 않았는데도 이 백성들이 스스로 그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난 병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병들은 이기고 지고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상관할 바가 아니오. 오직 의로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보면 이기고 지고 유리하고 불리하고 불리하면 왜 싸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 엄청 까잖아요. 도포자랑 날리면서 그 사대하고 공자왈 맹자왈 했다. 그러지만 맹자의 정신이 의입니다. 의. 맹자가 중국에서는 많이 읽혀지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맹자의 붐을 일으킨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임금이 임금 같지 않으면 갈아치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맹자거든요. 근데 공자한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와 임금님과 스승은 한 몸이고 어떻게 임금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공자였다고 한다면 맹자는 그렇지 않다.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역할을 할 때만이 진짜 임금이지 아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야기했던 게 의거든요. 그런데 그 맹자를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아주 많이 공부되었던, 그래서 선비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지행합의를 이야기했던 양명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의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의병도 그냥 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사상적인 기저들이 다 있습니다. 강화학파라든지 그 이회영 일가가 명문가 집안인데 그 영의정도 나오고 이조판서, 호조판서 다 나온 그 집안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지행합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알면 바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지식인이지,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그런 의병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모든 재산과 위패를 땅에 묻고 만주로 가서 총을 들 수 있었던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병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기는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제일 놀라웠던 게 이순신과 의병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바다로 물자를 다 수송해야 되는데 수송을 막는 사람은 누구? 이순신. 이순신이 잘하는 줄 알았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더욱 놀란 거는 전쟁을 하고 관군이 몇 명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자고 있으면 밤에 어떤 사람들이 때로 와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막 찾으러 가면 없다. 농사 짓고 있다. 그 밤에 또 자고 있으면 밤에 또 몰려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렇게 곡괭이 들고 낫 들고 농부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한테 공격을 했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라든지 돈을 받고 그런 전투에 나가고 상전을 모시면 거기에서 녹봉을 받아서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의병의 규모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놀랬다고 하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다 이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일제강점기 때도 전국에서 이렇게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론 의병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선비들이 하다 보니까 그 미스터 션샤인처럼 이렇게 밑에 있는 계급이 다른 사람들을 막 따로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홍범도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 평민의병장인 신돌석 이런 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병들이 총 3차의 의병이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미의병이 일어나 군대가 해산이 됐을 때 그 무장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1907년에 13도 창의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나 통신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 유지라든지 훈장 선생님이라든지 그 사람들 위주로 뭉쳐 있다가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전국에 걸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임금님이 계시는 이 한양을 우리가 수성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창의군을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07년 12월이 되겠어요. 이건 저희가 가서 이제 찍어온 사진인데요. 서울의 망우리 공원 입구에 가면 13도 창의군 탑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망우리 공원도 꼭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에 총대장이 누구였냐? 이인영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그냥 선비야. 그 밑에 군사장으로는 허위의병장이라. 그 다음에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의병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강원도의 창의대장이 민금호라는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의병 하셨던 이강년이라든 쭉 이렇게 지방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이인영 이 총대장은 어땠냐면 13도 창의군 해가지고 지금 청량리 그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진군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한 이틀 전인가 이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3년 심요살이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버리셨어. 근데 허위 저분은 나이가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도 허위 의병장이 이끌고 진격을 했지만 일제가 저 때는 기관총에 폭탄에 뭐 말로 할 수 없는 무기가 다 있었고 우리 의병들은 곡괭이에 도포자락 휘날리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많은 피해를 입고 흩어지고, 그렇지만 1910년까지도 계속 의병 운동을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의병장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 순사가 의병을 일으킨 자는 누구며 대장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산 허위 선생님 뭐라 그랬냐? 의병이 일어나게 한 것은 2등 방문이요. 그리고 대장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하던 사람이 이 허위 의병장의 그 고매한 인품, 그 다음에 논리, 그리고 그 용감 무쌍함, 이런 거에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토 히로부미한테 이 허위 의병장을 목숨만은 앗아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청원을 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원을 할 정도로 인품이 높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게 통하지 않고 1908년 10월 21일 순국하셨는데요. 서대문 형무소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그 순국하신 사형 순국을 하신 분이 바로 왕산 허위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 의병장을 바로 안중근 의사가 존경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이 법정 투쟁을 할 때 허위와 같이 진충 간력과 용맹의 기상을 동포 2천만 민이 다 가졌다면 오늘의 구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충신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허위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학교 같은 데 가서 또 우리 선생님들 왕산 허위를 내가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손을 안 들어. 검색하면 허위 검색하면 거짓말 하는 그 허위 이런 것들이 사람인 줄 몰라. 근데 그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그 길이 왕산로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도 몰라 왕산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왕산 허위 의병장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구미에 있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거기서 한 몇 분만 좀 가면 박정희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는 관광버스가 대절해 와가지고 동상도 엄청 높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 공과가 있다 항상. 다 오케이. 어쨌든 이 일제강점기 이 시절에 목숨 바쳐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왕산 허위, 일본 천황에게 혈서 써가지고 제가 일제를 위하여 온몸을 바칠 테니 만주 군관학교에 저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만주 군관학교에 있었던 박정희 1949년에 우리나라 건국훈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때 1호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건국훈장을 만들어가지고 셀프 인지 하시고 그때 부통령이었잖아요. 이시영. 그러고는
외국인들한테만 줘요. 장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안 주다가 1962년도에 이 건국훈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때 처음 의병장으로서 받으신 분이 이 왕산허위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왕산허위 전기 같은 것도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조금씩 알기 시작하게 되고, 뭐 미스터 션샤인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나오면서 조금씩 발굴이 되어가지고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왕산허위 선생님을 대표로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 동그라미 쳐가면서 외우고, 이것보다도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심정적으로 다가가 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하는데요. 이 왕산허위 선생님은 허운, 그 다음에 아버지 허조와 작은아버지 허희가 있고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독립운동가가 10명 넘게 나와요. 서운을 받으세요. 이렇게 유명한 집안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니 막 통탄하게 되는데요. 이 허조의 4아들 중에 가운데 허신, 저 아들은 천재였어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 허훈, 허겸, 허위가 모두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특히 허위 선생님은 큰형 허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허훈 형으로부터 많은 공부를 해서 거의 아버지처럼 허훈 선생이 많이 가르쳤는데요. 또 작은아버지 허희 집안의 허형, 허필도 독립운동. 이 자식들도 다 독립운동. 그런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위의 이 4형제 집안에 보면 허훈 제일 큰 형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종하고 허위하고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허종은 신민회가 비밀 결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1910년이 되기 전에 나라가 국권을 잃으면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김구, 이동휘, 이동영, 안창호 이런 사람들 다 처음 비밀 결사로 시작했던 단체가 1907년, 8년 그때 만들어진 신민회가 되겠는데요. 그 신민회에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그런 활동까지 한 그런 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허위 의병장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사형을 당한 다음에 이 일제가 이 허위 의병장 집안 사람들을 심심하면 불러가서 고문하고 잡아가고 계속 이러니까 우리 남한 땅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허겸 선생님이 이 일가족을 다 이끌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고 매겨 살리고 이렇게 건사한 분이 바로 이 허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선생님의 4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아들 이 허학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만주 쪽에 가서 연해주 거기서 이제 하다가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들을 해방 운동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이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해서 레닌의 자금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소련과 힘을 합쳐서 그 독립운동을 했는데 레닌이 죽어요. 레닌이 이제 20년대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스탈린이 이제 되면서 스탈린은 어떤 정책을 폈냐?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련에서는 자기들이 그 혁명을 할 때는 필요해서 주변국들의 독립운동하는 걸 지원을 해줬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소련 내에서 공산주의가 안착이 되고 나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힘을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서 가면서 카자흐스탄 어디죠 무슨 스탄 그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 기차 안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동상 걸려 죽고 겨우 그 황무지에 내려놔서 그 얼음 땅을 다 개척해서 살아낸 사람들이 우리 고려인들이잖아요. 그 고려인들 후손이 안산 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시 살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스탈린이 수십만 명을 강제 이주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한인 지도자들을 사형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인 지식인 2,500명을 수청할 때 이 허학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위 선생님의 아들들이 다 광복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허로자라고 해서 지금 90세쯤 되셨거든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서로 국교가 됐잖아요. 그때 이분들의 생존도 알게 되고 2000년 이후가 돼가지고는 우리나라에 한 번씩 초청돼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그 셋째 아들 허주는 광복군 하다가 그 후손으로 광배, 웅배, 환배가 있었어요. 이름을 독립운동가가 지어줬는데요. 이 이름에는 비처럼 되라. 그 다음에 한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배달국의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해서 허웅, 허환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 역사적인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허국의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허겸 따라서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의 자녀들이 허게오르기, 허블라디슬라브, 석주 이상용 아시죠? 우리 임시정부의 국무령도 하시고 이 석주 이상용의 그 석주유고라는 책이 있어요. 석주 이상용 선생은 그때 이미 어떻게 서양과 일제가 저렇게 힘이 세졌는가 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석주유고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칸트, 데카르트 그리고 처음 들어본 프랑스 법학자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플라톤 선생이 말하는 국가란 이런 것이었다. 우리의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녀 사위가 돼요. 허구. 그래서 옛날에 독립운동가 얘기하면요 집안이 다 서로 얽히고 설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허형이라는 분은 을사오적 암살단 모의하시다가 감옥에 가시고 그 다음에 서간도 북만주에 가셔가지고 독립운동 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나라에 이분들 대부분 시신이 없어요. 또 허민이란 분은 이렇게 명필이셨고 허발 이분이 왕산 허위 선생과 의병투쟁을 아주 가열차게 하셨던 분이시고요. 옛날에는 한약방 그 미스터 션샤인에도 왜 약방에서 맨날 만나잖아요. 약방은 독립운동가들이 다치면 치료도 해줄 수 있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약방이라든지 무슨 상회 이런 데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영하셨어요. 이 허발 선생은 또 뭐로 유명하냐? 딸 허은 선생님이 또 유명합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거든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허길이라는 여사 이가호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6형제가 있어요. 6형제가 있는데 이 6형제가 다 독립운동을 했어. 둘째 아들 원록이야. 이원록 이육사 이 이육사 우리는 청포도가 익어갈 무렵 그리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막 이렇게 하셨던 그 이육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의열단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포도 아름다운 시를 지은 시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의열단 무장 투쟁을 하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원일 원조 이렇게 6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규 이분 또 보면 뭐 3.1운동 하시고 옥고를 몇 년을 치르셨다? 5년. 우리가 7월 1일 날 서대문 형무소 가보겠지만 지금 5년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데 화장실도 따로 없고 모진 고문을 하고 선풍기도 없고 담요도 없고 그런 험한 곳에서 5년이나 옥살이를 하셨어요. 이렇게 독립운동 하려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살면서 무기도 구입하고 폭탄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려면 기차표에 변장도 해야 되고 위조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돈들을 마련하고 또 나머지 가족들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신 분 허필. 허필의 두 아들 허형식, 허규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유명하신 분이 바로 허형식이에요. 허형식은 누구냐? 책이 있는데요. 만주 제1의 항일 파르티잔. 저항을 하는 세력을 파르티잔이라는 프랑스어에서 나와서 그게 나중에 빨치산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허형식은 누구냐면 동일 항일 연군의 제3로군이었어요. 동북 항일 연군은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가 만주 괴뢰국 정부를 세우고 나서 이게 힘들어지면서 중국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독립운동을 한 군대예요. 그 동북 항일 연군인데 그 항일 연군 중에 1, 2, 3로군이 한국인이 가장 많았어요. 동북 항일 연군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어요? 김일성인데 그 김일성하고 같은 급이었어요. 독립운동 할 때. 우리 김일성 얘기하면 다들 빨갱이 이래갖고 얘기하기가 오그라드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945년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항일 투쟁하시다가 일제의 그 총에 맞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허영식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45년 이후에 혹시라도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이 일제 강점기 때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김일성하고 같은 급으로 지대장을 맡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장렬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그 어떤 계곡에서 일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걸 알게 돼요. 부하들에게 독립 항일 군단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 100명이 적혀있는 가방을 들고 뛰어라, 뒤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하고 마지막까지 혼자 그 계곡에서 일제의 그 군인들을 저항하면서 온몸에 총을 맞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일제가 이 목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날 목을 들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니네가 뛰어난 항일 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제가 죽여서 목을 땄다.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중국하고 교류가 엄청 많이 나고 우리 한류 이런 거 할 때, 그때 중국에서도 우리랑 유화 제스처 이런 걸 취할 때 되면 누구를 떠올리냐? 이 허형식 장군을 뉴스에 내보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하고 옛날에 같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독립운동 했던 그 능에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곳에 모셔져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이 역사를 안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인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선생님의 막내 아들이 석주 이상룡의 손녀 사위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이 허발 딸이 허은 여사라고 했는데요. 이 이상룡의 아들 이준형, 이준형의 아들 이병화, 이 이병화랑 결혼한 사람이 바로 허은 여사가 되시겠습니다. 왕산 허위 집안하고 이 석주 이상룡 집안이 이렇게 사돈 집안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이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특히 우리 여자들은 보면 막 한숨이 나와. 우리 독립운동가 하면 다 남자만 얘기하잖아요.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관순! 그 다음 또 얘기해보세요. 조용해요. 그러면 이제 암살 영화 해갖고 이제 남자연 정도, 그 다음에 윤희순 정도, 뭐 유키즈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러고는 몰라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다 독립운동 한다고 집 비우고 도망가고 이러면 일본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아녀자들 폭행하고 어린 자식들 인질로 잡아가지고 두드러 패고 먹을 거 다 장만하고 엄청난 시간을 버텨내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서야 뒷바라지 했던 분들의 글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부인 되시는 분도 김우락 여사라고, 그분도 이 훈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발간이 되면서부터 그분들도 여성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되시고 여성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용 손자, 이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얘기하겠지만 만주 지역에서 대한통일부에서 활동하시고, 대한통일부가 압록강 바로 위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와서 국내 진공 작전을 하면서 전쟁도 일제를 이렇게 혼내주고 전쟁도 국지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은 감옥에 엄청 많이 잡혀가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도 많이 받으시고 이러다가 나중에 해방을 맞이하셨는데 6.25 전쟁 중에 피난 가시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이자 석주 이상룡의 아들인 이준형은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독립운동을 거의 다 하셨어요.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대표격이었고 실무를 담당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자결로 생을 마감하세요. 석주 유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글 쓰셨던 그거를 마지막으로 책으로 엮은 다음에 1942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절망감과 아버지의 그 유고를 내가 다 마쳤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욕보이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임청각 거기에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 목숨을 끊은 현장을 이 허은 여사가 피칠갑이 된 시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 되셨어요. 그리고 이상용 우리 국무령 그 외에 이상용 선생의 동생도 3.1운동 하시고 그 동생의 또 아들도 독립운동 하시고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경학사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또 둘째 아들도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무장투쟁에 힘을 보태신 분이시고 이상용 선생 또 다른 동생은 신흥학교 교장을 하셨고요. 서로 군정서 창설을 하셨고 또 그 아들 이광민 이 아들은 또 언어 천재였어요. 그래서 중국어까지 잘 하시고 이러셔서 독립운동에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그 3부의 정의부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시고요. 이승화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1937년에 감옥에서 고문 받으시고 이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용 선생의 부인이 김우락 여사예요. 이 김우락 여사의 오빠가 백하 김대략 선생입니다. 이 김대략 선생이 백하일기라고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거기에 또 독립운동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 김대략 집안에서 일동 김동삼이라고 하는 걸출한 독립운동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보면 또 이 김락 애국지사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3.1운동 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받아서 실명을 해서 11년 동안 너무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파란색이 다 독립운동 하신 분, 이 빨간색은 만주 기반에서 무장투쟁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하고 특히 김락 여사는 남편도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셔. 시아버지 독립운동하다 자결순국하셔. 두 아들 독립운동하다 죽어요. 우리가 친일 매국했다는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 하신 그런 명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만주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일동 김동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만주에서 신출귀몰하고 하시다가 결국엔 일제에 잡히셔가지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셔서 거기서 오랜 수형기간 동안 계시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분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어. 왜? 다 이 집안 사람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는데 이 시신을 거두러 오면 잡아갈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저 시신도 못 거둘 정도로 그렇게 비겁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호랑이를 시신을 못 거두겠단 말이냐. 내가 가겠다. 이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가서 이 선생님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화장을 치렀던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해 한용운 선생이 저렇게 통곡하는 거를 내가 딱 한 번 봤는데 그것이 바로 김동산 선생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김동삼 선생님의 아들하고 결혼한 이혜동 여사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만주 생활 77년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김동산 선생님과 이 김대략 집안의 독립운동사가 잘 전해지게 된 그런 분이십니다. 이론으로 조직, 신간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고 어쨌고 저쨌고 그것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들이 집안이 그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 눈물을 흘렸는지를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